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분석해 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바르게 전해드리는 국력의 하루 김창현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북의 모습,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곳 주민들의 사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력의 하루 이은혜입니다. 국력의 하루를 통해 만나볼 주요 소식들입니다. 북은 지금 전 인민의 과학 인재화에 앞장서고 있는 북의 과학기술 보급실. 이 중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곳들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살펴보시죠. 추워지는 날씨 속 코로나19며 유행성 감기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라고 강조하는 북의 영상 준비했습니다. 국력 돋보기 시간. 산악지대가 많은 북에서는 식량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간섭지를 개간해 경작지를 확보해 가고 있는데요. 간섭지 개간의 역사와 현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북의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는 시간. 겨울에도 화사하게 피어나는 꽃이죠. 북에서 많이 키운다는 겨울철 시클라멘 재배법 알려드립니다. 치아 건강은 오복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어릴 때부터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치아 관리 상식 알려드립니다. 살다 보면 벼랑 끝까지 내몰리는 심정이 들 때가 오죠. 북의 인민들도 이런 순간을 겪기 마련일 텐데요. 이런 시련을 잘 극복해낸 유봉숙 씨를 오늘의 인물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보도된 북의 소식을 전하는 북은 지금입니다. 전 인민의 인테리와 이과화를 추진하며 지금 북은 모든 공장, 기업소, 농장들의 과학기술 보급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동자 기능공들이 이곳에서 자기 단위의 설비 생산과 관련한 지식을 습득하고 기술 혁신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방정책으로 전 단위에 만들어져도 보여주기식으로 만들어 놓기만 하거나 또 장기나 바둑두는 컴퓨터실로 여긴다면 아무 소용 없겠죠. 이 과학기술 보급실을 알차게 잘 운영해 모범 과학기술 보급실 칭호를 쟁취하는 운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모범 단위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지 들여다볼까요? 새로운 5기년 계획 수행의 두 번째 해인 올해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기술존의 된바람이 세차게 일고 있는 속에 각지에서 모범 과학기술 보급실 쟁취 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생산자 대중을 지식형의 근로자, 과학기술 발전의 담당자로 키워 단위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이 전개됐수 올해에 들어와 현재까지 100여 개의 단위가 모범 과학기술 보급실을 쟁취했습니다. 올해 모범 과학기술 보급실을 쟁취한 평양 고무공장의 경험에서 주목되는 것은 과학기술 보급실 운용이 생산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이바지되도록 한 것입니다. 공장에서는 생산과 기술 혁신에 절실히 필요한 최신 과학기술 자료들을 시기마다 계속 새롭게 보충해주고 종업원들이 그것을 적극 활용하도록 기술학습과 경험 발표회를 실효성 있게 진행해서 10여 건의 가치 있는 기술 혁신안과 창의 과안들을 생산에 도입했습니다. 이 밖에 여러 단위에서도 과학기술 발전의 귀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소집, 분류하고 보급실 운영과 총괄을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종업원들의 자질 향상과 기술혁신 사업에서 귀중한 경험을 마련했습니다. 기술 일꾼들이나 기술자들, 직장 초급 일꾼들이 이제 그 강의안을 만들어서 직접 출연하게 했습니다. 몇 명의 기술 기능공들을 기초돌로 해가지고 한 명 한 명 공장 안에 기술 기능공들을 많이 키웠습니다. 화학색소를 전혀 쓰지 않으면서도 생물학적 방법으로 천연색소를 새로 개발했습니다. 과학기술 보급실을 적극 이용하면서 얻은 새 지식, 새 기술이 안아온 기중한 성과라고 봅니다. 과학기술 보급실을 통해서 많은 학습을 하는 과정에 얼마든지 새 제품 개발에 따라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험은 그 어느 부문에서나 이단이들처럼 당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높이 받들고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을 거칠애씩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게 실속 있게 진행해 나갈 때 단위 발전을 담보하는 확고한 미천이 마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있었죠. 해외 여러 나라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곳도 있는 데다 코로나19가 워낙 장기화되다 보니 그런 걸 텐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북은 여전히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매일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 추이를 보도하고 유행성 호흡기 질환, 유행성 감기 등에 대한 예방과 치료법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특히 최근 일부 나라들에서 방역 규정을 완화하는 데 따른 재감염,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중증 환자 발병 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에서는 왜 방심과 해이는 절대 금물이라고 강조하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를 대지양 속에 몰아넣은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이 이 해에도 끝을 보이지 않고 더욱 기승을 부리며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시시각각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첫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자가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되어는 현 시점에서 세계적인 감염자는 6억 5천여만 명, 사망자는 660여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총국장은 지난 5월 화상 기자회견에서 제2차 세계대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지금은 대류행병으로 더 많은 생명이 위험에 처했으며 전 세계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국이 절대로 방심하지 말고 악성 비루스 전파에 더욱 각성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2022년에) 들어와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상황은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 비루스의 출현으로 해서 지난 시기보다 더욱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는 종전의 변이 비루스들에 비해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고 감염력이 높은 것으로 해서 발생한 지 2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전 세계를 비루스 폭풍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올해 1월 상황만 봐도 세계적인 하루 평균 감염자는 무려 300여만 명에 달했으며 이것은 2021년의 같은 시기에 비해 5배나 더 증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의 영향으로 감염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오미크론의 전파가 최절정을 이루고 있던 당시 유럽에서는 오미크론이 일반 감기 비루스와 별로 다른 것이 없다고 떠들면서 왁진에만 기대를 걸고 방역 대책을 세우는 데는 방심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가 잠복기와 병 경과 기일이 짧고 병 증세가 약하다고 하면서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며 초보적인 개인 보호 조치마저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과는 매우 엄청난 현실을 초래했습니다. 1월 첫 주간에만도 유럽적인 감염자 수는 700만 명으로서 발병 이래 사상 최고의 주간 감염률이 기록됐습니다. 프랑스, 영국, 도이칠란드, 포르투갈을 비롯한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의 타격으로 입원 환자와 중증 환자, 사망자들도 늘어났으며 보건 체계는 최대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 당시 세계보건기구 유럽 지역 사무소는 실태료의 보고서에서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와 관련한 억측과 가정, 그릇된 정보들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오미크론의 위험성을 깨달은 유럽 나라들에서는 뒤따라가며 방역 조치 실시에 급급했지만 그것은 이미 때늦은 것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는 인간과의 공전 속에서 더욱더 위험한 형태로 변이됐고 올해 4월 BA.4와 BA.5라는 새로운 변이 형태들이 출현했습니다. BA.4와 BA.5는 정전의 오미크론보다 전파력과 면역 회피성이 더 강한 것으로 해서 세계 보건계에 커다란 불안을 자아냈습니다. 이렇게 위험성이 더욱 증가된 BA.4와 BA.5가 주되는 비루스로 유행되고 있을 때조차 일부 나라들에서는 자기 나라의 계절적 특성을 운운하며 해당한 방역 조치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 나라에서는 자기 나라와 같이 무더운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악성 비루스에 대한 면역력이 강하다는 비과학적인 주장을 내세우면서 사회에 방심과 해이된 풍조가 만연되게 했습니다. 하지만 감염력과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른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는 계절 조건에 관계없이 삽시에 전 세계를 휩쓸었으며 노인들과 어린이들, 질병 환자들 속에서 중증 환자와 사망자들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보건 전문가들은 BA.5가 초래한 끔찍한 사태를 두고 BA.5 변이 비루스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최악의 변이 비루스라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날이 갈수록 전염병 상황이 더욱 악화되자 세계보건기구는 7월 12일 국제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계속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악성 비루스와의 장기적인 싸움 끝에 생겨난 만성화, 비루스의 독성이 약해졌기 때문에 생명에는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릇된 인식으로 하여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방역 조치들은 갈수록 무력화됐으며 결국 악성 전염병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됐습니다. 지난 10월 세계 보건 전문가들은 조성된 전염병 형세를 분석하면서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앞으로의 전염병 상황에서 제일 난 문제는 변이 비루스들의 계속되는 출현과 함께 올 겨울철에 들이닥칠 또 한 차례의 감염 파동이다. 연말에 접어들면서 세계적인 상황은 BA.4와 BA.5의 아형들인 BF.7, BQ.1, BQ.1.1, XBB를 비롯한 수백 개의 위험한 변이 비루스들의 전파로 해서 급변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연간 즈음에 있던 돌림감기 비루스가 올겨울 다시 광범하게 확산될 기미를 보이면서 전염병 형세를 더욱 압박했습니다. 영국의 보건 관계자는 자국 내에서 다수의 변이 비루스로 인한 악성 전염병의 재유행과 돌림감기의 대대적인 전파로 해서 힘겨운 겨울을 겪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제 11월에 들어와 대기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상황이 다시 확산되는 추이를 보였습니다. 일본에서는 11월에 주간 감염자 수가 련 녹주일째 세계 최고 기록을 냈으며 중국에서도 11월 중순경에 2만여 명이라는 최고 하루 감염자 수가 기록됐습니다. 이렇게 감염과 재감염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속에 코로나 후유증이라는 또 하나의 골칫거리가 생겨나 인류의 문명과 건강을 위협했습니다. 연구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감염증을 경과하고 완쾌된 사람들 속에 20% 이상이 단기 및 장기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의 전문가는 자국에서 코로나 후유증으로 해서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장애나 고질병과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지나온 3년 동안 인류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6억 명이 넘는 감염자와 함께 660여만 명의 무고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6억 명 이상의 감염자들 중 절반 이상에 달하는 3억 6천만 명이 바로 2022년 한 해 동안에 발생한 감염자들입니다. 이상의 숫자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세계적인 전염병 형세는 시간이 흐르면서 약화된 것이 아니라 해가 바뀔수록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보건 전문가들은 온 한 해 전염병 상황을 평하면서 지금처럼 감염자와 사망자가 끝없이 늘어나고 재감염자들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앞으로 왁진도 결코 만능이 될 수 없으며 더욱이 비루스가 시간이 흐르면서 치사율이 높은 형태로 변이될 수 있는 조건에서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북의 오늘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입니다. 북은 산악지대가 많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농토가 부족하고 늘 식량 사정이 어렵습니다. 그런 북에서 농토를 한 평이라도 넓히는 문제는 그야말로 오래된 수건이겠죠. 그래서 바다를 메우는 간석지 개간에 오래전부터 큰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직접 1982년 1월 27일 간석지를 많이 개간하여 부침 땅 면적을 늘리자라는 글을 발표한 바도 있고요. 네, 부침 땅이라는 표현이 재밌네요. 왜 농민들이 땅을 부친다, 부쳐먹을 땅이 부족하다 그렇게 쓰잖아요. 한마디로 경작지라는 뜻이겠죠. 네, 아무튼 곡물 생산량은 이 부침 땅 면적과 정보당 수확고에 의하여 결정되기 마련인데요. 경지 면적이 제한된 북에서는 그것을 늘리는 것이 선차적인 과제일 듯합니다. 그렇게 간석지를 개간해 농지로 만든 벌판을 간석지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평안북도 염주 청년 간석지 사람들을 만나보고요. 북의 간석지 개간의 역사와 현재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간석지벌.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염주 청년 간석지 농장입니다. 모든 농촌을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사회주의 낙원으로 훌륭히 전변시킬 때 대한 우리 당의 새로운 사회주의 농촌 건설 강령을 높이 받들고 올해에도 소문없이 많은 일을 해놓았다는 간석지벌 주인들의 모습을 화면에 담고 싶어 우리가 이 농장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작업반들에서 나달 털기가 한창이었습니다. 농장 탈곡을 도와 나선 마을 노인들의 말에 의하면 올해 6월에 농장이 간석지벌이 생겨 처음 보는 강한 돌풍과 우박을 동반한 폭우 피해를 입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분명 재난이었습니다. 한해 농사가 첫걸음에 결단날 수도 있었습니다. 모내기 한 지 40여일 만에 허리 부러진 어린 표포기들을 바라보며 참혹한 피해 상황 앞에서 간석지벌 사람들 누구나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만은 명백했습니다. 자기들이 지켜선 이 땅, 간석지벌의 농사는 무조건 당 앞에 책임져야 한다는 그 각오였습니다. 이제 도는 식량 문제를 놓고 물러설 길이 없다고 하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말씀.
나라의 명줄 5개 년 계획 수행에 사활이 걸린 농사를 잘 짓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신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의 열렬한 호소가 이들에게 폭발적인 분발력이 됐던 것입니다. 1차적으로 물법이 대책을 하면서 중간지방 버스를 진행했습니다. 농장이 총동원해서 진행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습니다. 그 구간이 총 10km 구간은 됩니다. 물법위를 다 진행한 다음에는 그 소독 사업으로서 그 0.4% 속해 많은 버로도액을 집중적으로 시비하였습니다. 솔직히 5일, 지어 한 주일까지 잠겨 있다나니 이 논뼈가 살가는가 하는 걱정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영양 강화제들을 집중적으로 시비하면서 농장원들이 달라붙어서 한 해 동안 아울tak을 노력했습니다. 한두 포기도 아니고 수백 종보나 되는 방대한 포존 면적의 병모들을 그것도 조끼를 놓치기 전에 다 살려낸다는 것은 실로 아름찬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이들은 파괴된 탈곡장들과 작업반 건물들을 원상복구가 아니라 더 견고하게, 더 본듯하게 일떠세웠습니다. 다른 토지와 달리 바다를 가까이 끼고 있는 간석쥐볼은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바람 피해, 용기성 피해, 관계용수 부족. 독이 용주 청년 간석쥐 포전은 경작년대가 매우 오랜 다른 농장 포전들에 비해 볼 때 이제 겨우 30년밖에 되지 않은 너무나 애절문 땅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농장은 간석쥐 농장으로서 토양에 윤기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그 개꽃자리와 그 꿀손의 그 포전들은 지대가 낮기 때문에 윤기 피해를 심하게 받고 침수 피해까지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조수학지에서 중산할 때 대한 당해 방침을 놔두고 농장에서 그 사이 배수로에 의한 윤기 제거 방법과 중간물 말리기 방법, 윤기 견딜성 품종들을 도입하는 방법들을 이용했습니다. 종보당 1톤 내지 1톤 200의 수확은 더 낼 수 있었습니다. 이 땅이 지난해 개간한 땅입니다. 지난해는 염기가 세서 서출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km 구간에 전기도 끌어오고 양수기도 설치하여 그래서 한 주일에 한 번씩 물갈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양제들을 집중적으로 시비해서 올해 날곡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밥 한 술 들어도 자기 고장에서 먹어야 더 단맛이 나고 타 고장에 갔다가도 거칠고 맵짠 바닷바람, 소금 볶이가 하얗게 내돋는 간석쥐 이 포전이 그리워 서둘러 자기 고장에 어긋난다는 간석쥐볼 사람들. 그들 속에는 작업반을 화목하고 단합된 집단으로 농장 쪽인 알곡 소출에서 제일 앞선 세포로 꾸려 어젯날 130여 명 제대군인들 중에 한 사람인 강혁 세포비서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농장의 첫 세대 개척자였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작업반의 청년동맹 초급 일꾼으로 작업반의 법의 덩이로 떠받들 이유는 제대군인 청년도 있었고 쌀로서 당을 받드는 참된 애국농민이 되겠다며 간속집볼로 탄원해온 어젯날의 선현단 지도원 처녀도 있었습니다. 제가 농장에 탄원한 지는 2년밖에 안 됩니다. 생각해보면 2년 동안 뭐 별로 할 일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 농사일을 시작할 때 농사일이 몸에 배지 않아 힘들고 안타까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초인들이 탄원 소식은 나라에서 수십만 톤의 샘물을 뽑은 것보다 더 큰 힘이 된다고 하시면서 탄원생들은
자기들을 이 길로 이끌어준 초인노면 저지들과 당의 믿음을 언제나 잊지 말고 어렵고 힘든 처소에서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하신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힘을 얻고랍니다. 경례하는 청미소 동지께서는 간석지 농사에 알곡 증산이 확고한 담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지난 시기 일간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더 많은 새 땅의 열을 찾는 것과 함께 재해성 이상기후 현상을 기정사실화하고 병균일성이 강하고 서출이 높고 염기균일성이 있는 품종들로 재배 면적을 늘려나가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농기계의 비중을 높이 한 사업을 끊임없이 벌리고 흉풍을 모르는 다성농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간석지 볼 사람들. 그들은 바다의 밀물과 쏠물을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보고 듣고 느끼며 삽니다. 하지만 자연의 횡포한 변덕 속에서도 저곡을 위하는 간석지 사람들의 마음속엔 밀물과 쏠물이 따로 없었습니다. 있다면 오로지 쌀로서 내 나라 내 조국을 변함없이 받들 중심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다를 메꾼 땅에서 벼를 심고 농사를 이어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진 농촌 사회로 발전해 나가는 간석지벌, 참된 주인들 만나보고 왔습니다. 보니까 간석지를 만들어 놔도 바닷물이 다시 들이치곤 하니까 이게 비 올 때마다 노심초사겠어요. 네, 맞습니다. 1997년도에는 15년 동안 만들어 놨던 대계도 제방이 해일이 치면서 아주 유실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닷물이 다 들어오는 바람에 농토를 아주 못 쓰게 만들어 버렸죠. 또 그 황해남도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은 편이거든요. 여름에 아주 더워지면 그 물이 증발량이 많아지면서 염분이 다시 올라오는 현상을 뭐라 하냐면 제염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이제 그 간석지 농토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짠내 나는 땅에서 농사 짓는다 이런 건데 보통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래도 그런 땅에서 어쨌든 농사를 이어오고 있으니 나름의 노하우가 좀 축적이 되어 왔을까요? 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특히 공을 들이는 걸 보면은 우선 이제 그 간석을 하는 데 있어서나 또는 그 제방을 쌓는 데 있어서 그 현대적인 과학 기술에 기초한 선진적인 공법을 이제 적용하는 문제에 아무래도 제일 큰 공을 기울이겠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농사를 지으려면 관계에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물을 끌어와야 되니까. 바닷물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관계 용수로를 만들어내는 그 수로를 뚫고 구조물을 잘 만드는 문제 이런 것에 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이 국가적인 장기 프로젝트로 이제 관심을 갖고 투자가 계속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이제 보장해 주는 문제 이런 것이 아주 대단히 이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죠. 네, 아무래도 물질적인 기반이 선차적일 테니까요. 그런데요, 이게 결국은 자연과 싸워야 되는 문제잖아요. 아무리 뚝을 잘 쌓고 제방을 잘 쌓고 간석지를 만들어 놔도 뭐 예를 들어 태풍이 왔을 때 내륙에 있는 논밭과 이 간석지에서의 피해 상황은 천지 차이일 것 같거든요. 아까 뭐 날이 더우면 제염화 현상 이런 것도 발생한다고 하니까 쉽지 않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북은 좀 근본적인 문제를 그래서 고심하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이제 북은 최근에 계속 보면은 이상 고온 문제, 홍수와 가뭄, 태풍, 서리, 우박 이런 자연재해가 무슨 시계바늘 돌듯이 계속 되풀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연재해가 계속 일어나는데 여기에 강한 종자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종자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종자는 아무래도 이제 모든 일에서 기본이니까요. 우리도 농부들께서 씨감자는 제일 좋은 걸로 골라서 비축해 놓잖아요. 뭐 종자에 또 혁명이라는 단어가 붙으니까 좀 재밌는데 종자를 혁명적으로 업그레이드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재해에 잘 견디는 종자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뜻이 있고요. 특히나 간석지 농토에 들어가는 종자는
소금에 또 잘 견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땅이 짜니까. 그걸 이제 북의 표현대로 한다면 염기 견딜성이 강한 그런 우량 품종을 연구하고 도입해야 한다. 이런 문제에 아주 집중적으로 또 연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종자혁명 중요할 것 같고 제대로 연구해서 좋은 성과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간석지 개간 역사도 좀 궁금한데요. 이게 시작이 언제쯤부터일까요? 아까 김일성 주석이 1982년에 글 썼다고 하셨는데. 김일성 주석이 글은 1982년도에 발표했지만 간석지 개간은 그것보다도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58년도에 압록강 하구에 비단섬이라고 있어요. 그 비단섬 근처에 10개의 섬이 더 있는데 그 섬을 전체 하나의 섬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갈대밭을 만들었죠. 갈대를 심었는데 갈대는 종이와 섬유의 원자재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6차 당대회가 1980년도에 있었잖아요. 그 81년도에 제6기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에서 이제 4대 자연 개조 사업을 결정합니다. 그 중에 한 내용이 간석지 사업을 30만 정보를 전국적으로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 평으로 따진다면 9억 평 정도의 새로운 간석지를 88년도까지 만든다. 이런 것을 결정한 바가 있죠. 네, 9억 평이면요. 우리가 제주도 면적이 5억 6천 평쯤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 북녘 땅에 제주도보다 더 큰 없던 땅이 생겨난다. 보통 프로젝트가 아닌데요. 예, 만마천은 목표죠. 북은 이제 기상수문구, 과학원, 그리고 수리공학연구소 등 이런 곳에서 기술 개발에 관련된 이제 많은 연구 사업을 여기서 도맡아서 나섰고요. 1982년 황해남도 재령군에는 간석지 건설 전문학교를 수립해서 이제 전문가 양성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 전체를 이제 맡기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되죠. 네, 그럼 그런 노력 끝에 7년 만에 9억 평 목표 과연 달성했을까요? 또 북하면 속도전이잖아요. 사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많이 지지부진했어요. 그래서 이제 1987년도에 최고인민회의를 열어가지고 93년도까지 이 사업을 연장한다 이렇게 결정한 바 있고요. 작년 8차 당대회에서도 보면 대자연 개조 구상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 건설, 특히나 그 간석지 건설 사업을 다시 또 결정하고 있거든요.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보면 좋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길을 걸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성과가 전혀 없진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좀 진척된 상황 정리해 보자면 어떨까요? 예, 그 2012년 들어서 김정은 시대에 접어드는 10년간의 성과를 한번 본다면 말이죠. 12군데 간석지를 만들었고 그중에서도 전체 총 평수로 따진다면 6,050만 평 정도의 땅. 그러니까 서울시로 놓고 본다면 한 3분의 1 정도의 넓이를 간석지로 개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대계도와 홍건도가 규모가 가장 크고요. 오늘 영상에서 봤던 그 염주 청령 간석지도 그 대계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안석 간석지, 그리고 홍건도 간석지, 용매도 간석지, 또 3, 4구역 마감 등이 쭉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이루어진 일들이기도 하고요. 최근 조선중앙텔레비전 보도 봐도 이 간석지 공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8월에 그 평안북도 간석지 공사 현장을 쭉 한번 봤는데요. 월도 간석지 개간이죠. 함께 한번 보실까요? 네. 평안북도 간석지 건설 종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월도 간석지 건설장에서 20만 산 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당장의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결정을 납치 받들고 월도 간석지 1구역 1차 마기 공사를 4월까지 결석하였습니다. 1차 마기를 결석한 데 맞게 우리 기업소는 지금 기업소의 모든 역량을 첨집중 총동원해서 마감 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감 공사가 기본 장석 공사입니다. 장석 공사의 기본이 막돌이 많이 필요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20만 산 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장석 공사에 필요한 막돌이 충분히 마련되고 완성도를 본격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북의 간석지 개간 사업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렇게나 어려운 공사를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근데 물론 근본적으로야 먹거리 해결을 위한 거지만 사실 이 간석지 사업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거든요. 북에서는 지금도 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원만히 풀기 위해 30만 정도의 간석지 개간을 교시한 것에 대해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석지를 후대에 물려줄 귀중한 제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쉽지 않은 일일지라도 우리 아들, 딸, 또 미래의 땅의 주인들을 위해서 오늘을 산다는 그 정신은 어쩌면 이 땅의 모든 선배와 부모들의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인 만큼 꼭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높아집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30년이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북의 장기 프로젝트, 국가수건 사업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북녘이 하루와 함께 관심 갖고 지켜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북녘 돋보기였습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아 보여드리는 북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떤 흥미로운 소식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화사하게 피어나는 대표적인 겨울꽃, 시클라멘을 아시나요? 핑크색 꽃망울이 겨울을 생기 있게 만들어주는데요. 공기 정화에도 참 좋다고 하네요. 북에서도 시클라멘을 많이 키운다고 합니다. 낮은 온도에서 꽃을 피우는 식물인 만큼 그 재배에 있어서도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시클라멘 재배법 함께 배워서 가정마다, 사무실마다 한 송이씩 피워보시면 어떨런지요. 추운 겨울철에도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꽃이 나비처럼 생긴 시클라멘도 있습니다. 시클라멘은 앵촉과 시클라멘 속에 속하는 요로의 살이 동이줄기 화초입니다. 시클라멘은 꽃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색깔이 여러 가지이고 꽃이 피어있는 기간이 오래며 은근한 향기가 풍기기 때문에 겨울철과 이른 봄에 실내 장식에 논리를 이용하는 화분꽃의 하나입니다. 시클라멘은 10월에 꽃이 피기 시작해서 다음해 4월까지 연속 꽃이 핍니다. 여러 가지 색깔의 꽃이 피어나는 시클라멘에는 큰 형, 작은 형, 중간 형이 있는데 그것은 꽃의 크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시클라멘은 보통 씨로 번식합니다. 씨를 뿌려서 13개월 만에 꽃이 핍니다. 이 사이에 두세 번 옮겨 심습니다. 다른 꽃들도 그러하지만 이 시클라멘도 요구하는 온도와 빛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사람들이 겨울철에 꽃을 곱게 피우자면 온도와 빛 조건을 잘 보장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온도는 낮 온도는 20도C 정도로 밤 온도는 10도C 정도로 보장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밤에 꽃 화분을 온도가 지나치게 높은 곳에 놓아주면 오히려 꽃 피기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겨울철에 시클라멘은 8시부터 17시까지 충분한 빛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최대한 창문 가까이에 놓아 빛을 많이 받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름철에는 반그늘을 지어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꽃의 종류에 따라서 물 주는 주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시클라멘은 물에 대한 요구성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화분옥이 마르는 정도에 따라서 물을 줍니다. 그래서 물을 지나치게 많이 주는 경우 뿌리가 썩을 수 있습니다. 물을 줄 때 주의를 돌려야 할 점이 있습니다. 꽃과 잎이 모여 나오는 웃부분에 물이 들어가면 뿌리가 썩을 수 있으므로 포기를 덜 주고 물을 주어야 합니다. 영양 관리는 꽃 피우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영양 관리를 잘해 주어야 합니다. 보름에 한 번씩 복합 비료를 물에 풀어서 줍니다.
만약 질소 비료만 많이 주는 경우 시클라멘은 잎만 무성해지면서 꽃이 좋게 피게 됩니다. 그러므로 질소, 린, 카리를 잘 배합한 복합 비료를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포기가 실하게 자라면서 꽃도 충실해지고 꽃색도 아름다워집니다. 이런 특성들을 잘 알고 시클라멘을 재배하면 겨울철에도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가만 들여다보면 전니가 빠져 더 개구지게 보이는 아이들이 있죠. 주로 만 6세 나이부터 빠지고 영구치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 시기 이를 잘 관리해 줘야 튼튼하고 예쁜 치아가 잘 자라난다고 하지요. 특히 이 닦는 방법을 제대로 익히고 또 제때에 잘 닦는 습관을 들이는 게 참 중요할 텐데요. 북의 인류치과병원이죠. 유경치과병원 선생님께 아이들 치아 관리 상식 한번 배워볼까요? 어린 자녀 두신 분들 주목해 주세요. 예로부터 든든한 이빨을 오복 중의 하나로 일러왔습니다. 가정의 행복이고 기쁨이며 미래인 자식들을 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키우려면 어려서부터 이빨 관리에 관심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유경치과병원에서 어린이 이빨 관리에서 중요한 존이빨 관리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병원에는 2살부터 7살 시기 어린이들이 많이 옵니다. 이 시기 어린이들의 존이빨은 오른이빨과 달리 약하기 때문에 이삭기에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일부 부모들은 존이빨이 오른이빨과 교차되는 이빨이라는 그릇된 관념에서부터 이 시기 존이빨 관리를 잘하지 않아 이삭기로부터 여러 가지 이빨 질병이 발생하게 합니다. 사람의 일생에서 이빨은 모두 2번 나옵니다. 태어나서 6달부터 8달 사이에 존앞니가 나오기 시작해서 3살 경에는 존이빨이 모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6살에는 6번 오구미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부터 존이빨은 일생 동안 쓰는 이빨로 모두 교체되게 됩니다. 존이빨과 교대에서 나오는 용구이빨을 일생 동안 잘 보존하자면 존이빨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존이빨 밑에는 용구 이빨 싹이 모두 놓여져 있습니다. 존이빨 관리를 잘못해서 이삭기가 오게 되면 용구 이빨도 그 영향을 받아서 이삭기가 오게 됩니다. 존이빨 이삭기를 제때에 치료하지 못하면 뿌리만 남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용구 이빨이 곱게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손상된 용구 이빨은 이빨이 나와도 곱지 않게 됩니다. 한편 어린이는 사구니 구멍이 있는 쪽으로 씹으려고 하지 않는데 이것이 오랫동안 습관으로부터 한쪽으로만 씹으면 얼굴이 변형되게 됩니다. 이삭기로 하여 원만히 씹지 못하면 소화장애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은 어린이의 성장 발육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존이빨은 6살 정도 되면 모두 용구이빨로 교체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타가서 유치원 시기에 이닦기를 잘하도록 하는 것은 존이빨 관리에서 중요한 문제로 됩니다. 아빠, 엄마 품에서 오리강을 부리며 장난밖에 모르는 이 시기 어린이들에게 절대로 강요로는 이닦기를 시킬 수 없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이닦기를 재미있는 유의로 생각하고 거기에 취미를 붙이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살부터 4살 사이 어린이들은 혼자서 이닦기를 원만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게 닦도록 부모들이 잘 도와줘야 합니다. 이닦기를 할 때 어린이들은
흔히 수평 이닫기만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빨을 깨끗하게 잘 닦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평 이닫기와 함께 수직 이닫기, 원 이닫기를 배합해서 닦게 배워줘야 합니다. 존목이 어린이들인 경우에는 어린이를 어머니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작은 칫솔로 이빨을 닦아주거나 치약을 묻힌 가재나 섬으로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빨을 깨끗이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와 어린이들이 하루에 이빨을 몇 번 닦아야 되는가를 물어보곤 합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하루에 3번 닦아야 되지만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을 닦아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닦는 것이 기본입니다. 부모들은 어린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빨을 구체적이고도 정확하게 닦는 습관을 붙여주어야 합니다. 간식 먹기를 좋아하는 어린이들이 음식물을 먹은 후에 꼭 입가심을 하는 습관을 붙이도록 하는 것도 존이빨 관리에서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초콜릿과 사탕과 같이 당분이 많은 식료품들은 물론이고 사과를 비롯한 과일류들, 탄산단물과 같은 음료도 이삭기가 올 수 있는 근본 원인으로 됩니다. 어린이들이 전이빨 관리에서 첫째로 중요한 것은 그 부모들이 관심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에게 이빨을 닦을 것을 요구만 하지 말고 정확한 이닫기 동작을 배워주고 그리고 통제도 해주고 완전히 익숙할 때까지 늘 관심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만족해 하지 말고 분기에 한 번씩 병원에 와서 검진을 받으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이빨 건강 상태는 전적으로 부모들의 책임과 역할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어린이들의 존이빨 관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6살 시기에 나오는 6번 이빨에 대해서 보기로 합시다. 북에서 주목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오늘의 인물 시간입니다. 살다 보면 벼랑 끝까지 내몰리는 심정이 들 때가 오죠. 극한점에 다다라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싶을 때요. 그런 순간은 누구나 한 번쯤 겪기 마련인데요. 그 시간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다시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용기? 오기? 혹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 아마 사람마다 그 키워드는 다를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인공 유봉숙 씨는 인생의 극한점에서 나를 믿어준 사람들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고 합니다. 연구에, 또 교육에, 집에서는 엄마이자 아내로서의 역할까지. 어느 날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었던 유봉숙 씨는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여성은 우리나라 수지고무 가공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한독수 평양경공업대학 가설물연구소 소장 선생님입니다. 이들은 지금 우리식의 수지 가공 기술을 세계적인 발전 추이에 맞게 따라 세우기 위한 연구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서는 지난 시기 랑랑용해군인 수지 일용품 공장을 비롯한 우리나라 중요 공장들의 생산 공정 현대화에 큰 공헌을 세웠다고 합니다. 현재 이들은 우리 어린이들의 지능 교육에 절실히 필요한 색점토 원료를 주체화하기 위한 연구 사업도 활발히 추진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문 연구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연구 사업과 함께 교육을 맡아야 하는 교육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어깨에는 언제나 많은 부담이 실려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일을 동시에 밀고 나간다는 건 정말 보통 의지를 가지고는
잘 되지 않습니다. 지방 가사를 다 보자거나 하게 되게 되면 강의안을 작성할 시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밥 하는 것도 잊어먹고 밤에 아이도 다 재우고 그 다음에 또 연구 사색을 또 하고 다음 날에는 또 강의 없는 사이에 현장에 또 나가서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자면 진짜 밥 먹을 짬도 없습니다. 어떤 때는. 옆에서도 가족과 함께 뭐 죽일 때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무슨 가족과 무슨 이렇게 죽일 만한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가족에도 미안하고 자식한테도 미안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가정의 주부로서 어머니로서 교육 사업과 함께 과학 연구 사업을 동시에 밀고 나간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이 사실 앞에서 때로는 현실 도피가 온몸에 갈마들기도 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 저한테 와서 이 기술 갖고 좀 좋은 데서 일할 수 없겠는가 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때 상태에서는 거기에 훌딱 넘어도 갔습니다. 이거 내가 지금 강의한 수준이라고 밤을 배울 필요도 있겠는가. 좋은 직업을 가지고 내가 편안하게 그 수입도 많은 데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기로 하고 대학에다가 재개해서 한동안은 제가 뻗치기 들어갔습니다. 내가 그때 상태에서는 아프다고 해서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병 다 낫고 충분히 다 낫고 꼭 나오라는 거 아무 때든 나오면 우리는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 당 조직에서 저를 이렇게 막지 않았으면 제가 그저 훅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당 조직에서 정말 나보고 마지막 끝까지 지키라는 거 앞으로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나한테 계속 이야기했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생각하니까 정말 내가 양심도 없다고 또 생각하고 분발해서 나가자 하고서는 그다음부터는 정전에 내가 어리석게 생각했던 이러한 것들을 싹 없애버리고 더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북과 조금 더 가까워지셨나요? 앞으로도 있는 그들의 북녘 소식 여러분께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김창현의 한마디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북은 산악지대가 많고 농토가 부족하여 늘 식량 사정이 어렵지요. 한 평이라도 농토를 넓히는 문제는 오래된 수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다를 메우는 간석지 개간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겠지요. 알다시피 간석지를 옥토로 바꾸는 사업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선 태풍이 불고 해일이 일어나면 제방이 무너지고 애써 개간한 땅이 다시 바닷물에 잠겨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1997년 15년간 간척한 대개도의 제방이 해일로 유실되고 소금물이 밀려들어 경작지를 못 쓰게 된 아픔을 겪었지요. 또 황해남도 등은 높은 기온 때문에 물 증발량이 많아서 흙으로 메운 갯벌의 염분이 다시 올라오는 일이 발생해 경작물에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이렇듯 간척 사업은 공사 기간이 길고 위험 부담도 무척 크지요. 그럼에도 북은 간석지 30만 정보, 그러니까 새로운 농토 9억 평 확보 계획을 세우고 수십 년째 바다와 싸우고 있습니다. 제방 쌓는 기술과 설비, 장비를 현대화하고 관계용수 확보에 공을 들이면서 무엇보다 소금에 잘 견디는 우량 품종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다를 메워 농토를 확보하려는 불굴의 의지,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국력의 하루 김창현의 한마디였습니다.